괴롭힘, 침묵을 힘으로 바꾸는 조용한 학생 김민주는 마치 오래전에 관심은 피해야 할 함정이고 수많은 시선이 느껴지는 불편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거의 의례적인 몸짓으로 태성고등학교를 걸어 다녔다. 그래서 그는 바닥 타일을 살피느라 고개를 약간 숙이고 교실 사이에 발걸음을 세고 소음을 방패막이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처럼 흘려보냈다. 그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했으며 세상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세상을 피해 구부러지는 듯한 체형에 저녁 노을처럼 은은한 빛을 띤 피부와 멍이 들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한 대부분의 소동을 놓치는 눈을 가졌다. 그의 머리카락은 두피에 달라붙는 촘촘한 곱슬머리였고 헝클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의식처럼 매일 하는 빗질로 항상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는데 이는 참을성 있는 손길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는 단순한 옷, 복대 비치는 오후 햇살과 어울리는 차분한 파란색과 회색 옷을 입었고 수년간 꾸준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운동화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의견보다 더 많은 공책을 담은 듯한 배낭을 메고 다녔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진정한 무게는 교과서의 무게가 아니라 선택하기보다는 듣는 데 소비한 삶의 조용한 계산, 다른 사람들이 배를 조종하는 동안 그는 돛을 정도 타는 습관이었다. 민준의 숨겨진 힘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심지어 응원석이나 구내식당에서 속삭이지도 않는 훈련에 있었다. 그는 사촌의 작은 지하 도장에서 배운 후 밤늦게 비공식 훈련으로 연마한 태권도의 정확하고 거의 음악적인 숙달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몸의 반사신경을 순식간에 방어로 바꾸고 혼란 속에서도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었다. 그 기술은 그의 자세 뒤에, 그가 선생님에게 하는 부드러운 말 뒤에, 그가 구내식당 줄이나 연습 후 혼잡한 버스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방식 뒤에, 그리고 두려움을 집중력으로 바꾸어 공포의 떨림을 잠재울 수 있는 방식 속에 숨어 있었다. 그는 긴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품새를 머릿속으로 연습하고 음악가가 마디를 세듯이 발차기와 자세를 세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조용한 침실에서 품새를 반복했다. 창문을 살짝 열어 도시의 웅성거림이 들어오게 하여 마치 도시 자체가 조용한 소년이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관객인 것처럼 여겼다. 태성고등학교는 긴장에 익숙했지만 그 용어는 결코 화려한 홍보 책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긴장은 구내식당의 스테인리스 벽, 체육관의 텅 빈 바닥, 도서관의 윙윙거리는 형광등에 배어 있었다. 민준이 하루의 작은 눈사태를 헤쳐나가는 법을 처음 배운 지 몇 년이 흘렀다. 복도가 판단의 속삭임과 함께 당신에게 덮쳐오는 방식, 사물함 문이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방식, 아이들 무리가 당신의 침묵을 자신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시험해보라는 초대장으로 결정하는 방식 말이다. 학교 구조는 그가 암기한 지도와 같았다. 시나몬과 김이 나는 냄새가 나는 구내식당의 긴 강철 테이블, 대리석 계단에 많은 밤늦게 책을 읽는 사람들의 지문이 찍힌 도서관의 조용한 계단, 냉장고와 진공관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모든 복도 뒤에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과학관, 응원석이 낡은 배처럼 삐걱거리는 체육관. 그곳은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잔인함의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곳이었고 대부분의 날에 민주는 그 건물이 생존해야 할 경기장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친구인 것처럼 움직였다. 괴롭히는 아이들은 마치 고등학교 복도에서 듣는 것보다 멜로드라마에서 들을 법한 합창단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케이드 홀로웨이는 마치 경멸사전에서 모든 조롱을 연습한 듯 굳게 담은 턱을 가졌고 밀로 리드는 키가 크고 날씬하며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 교활한 미소를 지녔고 트렌트 벨은 덩치가 크고 시끄러우며 볼륨이 통제라고 믿는 소음 제조기였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풍겼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부각시켜 그 아래에서 더듬거리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작고 날카로운 자아의 집합체였다. 그들은 민준을 선택했는데 그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고개를 돌려 도전이나 반박으로 그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를 자신들의 힘의 기준선으로 삼았다. 복도에서 조용한 표적, 구내식당 줄에서 속삭이는 농담, 도서관 계단에서 그의 손에서 떨어뜨려진 책. 그들의 첫 번째 진정한 만남은 화요일에 일찍 찾아왔는데, 그날은 예측 가능한 식판 소리로 시작하여 복도의 군중보다 더 빨리 퍼지는 소문으로 끝났다. 민주는 다른 사람을 조롱할 수 있는 잔인한 허락이 필요한 농담에 웃지 않았고,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 그를 징계하라는 초대장이 되었다. 그는 종소리가 사라지는 동안 과학관 근처의 사물함 줄 옆에 서서 그들의 부드럽고 무심한 잔인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부분적인 진실과 얇게 가려진 위협으로 말하는 종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찌를 만큼, 다른 사람들이 정면으로 문제를 마주하기보다는 외면하도록 조용한 철수를 강요할 만큼 충분했다. 첫 번째, 상호작용은 타격이 아니라 연기였다. 케이드는 그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안전감각을 침해할 만큼 가까이 다가갔고, 밀로는 트렌트의 시끄러운 동의와 함께 웃음의 벽을 쌓았는데, 마치 민준이 재배치해야 할 가구 조각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 말들은 민준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 조롱은 같은 기상 시스템, 예측 가능하고 추운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숨을 조이고 후퇴 쪽으로 자세를 약간 바꾸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민준은 그 순간 방역하지 않았다. 그는 피아니스트가 화음에서 손을 떼고 오케스트라가 빠진 음표를 알아차리기 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배경으로 녹아드는 기술을 연습한 사람처럼 조용한 속도로 물러났다. 굴욕은 수많은 작은 행동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에 그의 셔츠에 쏟아진 것이 아닌 척하며 쏟아진 물, 그의 배낭 지퍼가 걸렸을 때 터져나온 낄낄거림, 누군가가 그의 공책 모서리를 걸어 넘어뜨려 바닥을 가로질러 바삭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내는 방식, 누군가가 그가 사용하지 않는 이름을 외치는 방식, 그를 사람이 아닌 낙인으로 축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만화 같은 별명. 각 사건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부풀어 오르고, 그러다 그가 허락하지 않은 반응을 요구하는 클라이맥스로 이어지는 압력파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보복하는 것은 그가 잃을 여유가 없는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날이 줄을 거듭하면서 패턴이 나타났다.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의 침묵의 경계를 계속해서 시험했고, 민주는 시간을 맞춰 수업에 도착하기 위해 새로운 복도, 새로운 출구를 찾고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문에 접근하는 새로운 각도를 찾았다. 그는 마치 폭풍 속의 초안과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납작하게 눌리지 않기 위해 항상 약간 움직이고 자신을 찢으려고 위협하는 바람에 맞서지 않았다. 도서관 계단에서 그는 잠시 멈춰 숨을 쉬고 10까지 세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느려지게 했다. 구내식당에서 그는 천장 조명의 노란색 빛이 자신의 쟁반 금속에 반사되는 것을 보고 그 표면이 호수라고 상상했고, 주변의 소라는 파도가 아닌 잔물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괴롭히는 아이들의 드라마도 예측 가능해졌다. 농담, 밀기, 쏟기, 침묵 요구, 그리고 조용한 소녀는 조용히 하고 물러서고 두려움을 배신하지 않고 두려움을 숨길 수 있을 만큼 작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조용한 힘의 저장소를 유지함으로써 의무를 다했다. 학기 중간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바뀌었다. 주요 굴욕은 민준이 한때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곳, 카이 도운이 무대의 조용한 마법을 지켜보고, 조명이 창백하고 희망적인 금색으로 빛나고, 공기가 항상 희미하게 스프레이 페인트와 오래된 커피, 그리고 가능성의 냄새가 나는 학교 극장에서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다.
도우는 완벽하게 맞는 재킷처럼 부드러운 자신감을 입은 선배였고 무대의 조명을 따뜻한 포옹처럼 느끼게 하고 군중 속에서도 관객이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연극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시낭송, 방이 취약성을 향해 기울고 두려움이 용감해지기로 선택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밤을 계획했다. 도우는 민준을 리허설 후 강당 뒤쪽으로 초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마이크의 음향 점검을 하고 무대와 관객 사이, 속삭이는 고백과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 사이의 균형을 시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용한 순간 친구에게 약간 개인적인 것을 맡길 기회가 될 예정이었다. 대신 케이드 홀로웨이와 그의 동료들이 클럽과 눈에 띄는 원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조용한 학생 모두에 대한 지배력을 입증하기 위해 도운의 세계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한 순간 그것은 광경이 되었다.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은 가장자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그 침묵으로 빵을 자를 수 있을 때까지 서로 엇갈리는 일련의 평범한 톱니바퀴였다. 괴롭히는 아이들은 일찍 도착했고 도운이 자신의 작품을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로 다가갈 때 트리오가 작은 고통스러운 재배 합창을 시작했을 때 극장 문은 거의 닫히지 않았다. 방의 분위기는 프로젝터의 웅성거림이 창밖의 폭풍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어두워졌다. 도운의 시는 회복력, 별을 포기하지 않는 밤하늘, 자신의 두려움의 가장자리에 서서 어쨌든 뛰어내린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운이 읽는 동안 몇몇 학생들은 눈을 내리깔고 몇몇은 몸을 숙이고 몇몇은 눈을 돌렸는데 이는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목격해서는 안 되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이었다.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 순간을 포착하여 잔인한 형식으로 확대했다. 카메라폰이 번쩍이고 도운이 소리내어 연주하지 않을 민감한 라인에 대한 앞줄에 속삭이는 소문, 그리고 손이 뻗어 도운의 소매를 잡아당겨 마치 칼날처럼 느껴지는 가짜 관심으로 마이크에서 끌어내렸다. 군중의 웃음소리가 커졌는데 우레와 같지는 않았지만 방을 가로질러 물결을 일으키고 도운의 뺨을 부드러운 홍조에서 불꽃의 밝은 색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육체적인 의미의 타격은 아니었지만 꿈을 만드는 순간을 조롱의 순간으로 바꿀 힘을 가진 또래 앞에서 신뢰가 깨지고 취약성이 강제로 노출된 것이었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은 마치 폐에 무게가 떨어진 것처럼 아팠지만 그의 내면에는 또한 더 신중하게 숨을 들이쉬고 방의 갑작스러운 조용함이 이름 붙일 수 없는 동정심의 중얼거림으로 사라지는 것을 들을 만큼 숨을 오래 참는 법을 배웠다. 군중의 변화는 민준의 용기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열을 통해 속삭이는 더 작은 관찰의 연쇄작용에서 비롯되었다. 민준이 일찍 장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친구의 자리에서 어깨가 약간 더 올라가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소년에게 1초 동안 너무 오래 머무르는 선생님의 시선, 그리고 시선의 구석을 포착하고 아마도 그가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 몇몇 사람들은 도운이 겪은 잔인한 행동 후에 조용한 미소나 속삭이는 넌 할 수 있어를 보냈다. 한 선생님인 리베라 선생님은 무대 뒤 점검을 요청하기 위해 잠시 멈췄지만 극장 문이 닫히고 방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면서 그 순간은 지나갔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인상은 민준의 자세에서 미묘한 떨림, 두려움의 후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한 존재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의 걸음걸이의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심지어 괴롭히는 아이들조차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통제에서 벗어난 실, 다시 잡아당기면 곧 조여질 실을 느꼈다. 다음에 올 것에 대한 준비는 조용하고 강렬했다. 민준은 방과 후 그림자가 드리워진 체육관에서 가방을 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행동을 위한 정신적 구조로 바꾸어 훈련을 시작했다. 폭력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협과 반응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음의 극장에서
대결의 순간을 연습했다. 그는 복도 거울에서 자세를 조정하고 척추를 곧게 펴고 숨을 더 길고 차분한 주기로 가슴을 통해 움직이게 했다. 그는 자신을 위한 리듬, 하루의 일상 템포에 맞는 준비 템포를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몸짓 언어를 더 정확하게 읽는 법을 배웠다. 어깨가 기울어지는 방식, 발이 두드리는 방식, 거짓말을 할 때 눈이 깜박이는 위치 말이다. 몇몇 학생들은 민준이 이제 다른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착지했고 그의 눈은 두려움에 둔한 광택이 아닌 부드럽고 통제된 시선을 유지했다. 그들 중에는 도서관에서 늦은 밤 공부 세션 동안 민준의 손이 조용하고 거의 보호적인 꾸준함으로 의자 등바디에 놓여있는 방식, 과학관을 지나갈 때 그의 숨이 느려지는 방식, 그의 입이 말을 하기 위해 열렸다가 닫히는 방식을 알아차린 도운도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무능함의 소음이 아니라 그의 진실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도우는 새로운 침착함에 대해 물었고 민주는 마치 영웅에 대한 영화에서 빌린 듯한 대사처럼 들리는 말로 그것은 새로운 용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잔인함이 자신의 하루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간단히 말했다. 절정의 대결은 번개 없이 지나가기를 거부하는 폭풍의 불가피성과 함께 도착했다. 그것은 축구 연습 후 안전의 필요성보다는 광경에 대한 생각에 이끌려 군중이 모이기 시작한 응원석 근처에서 일어났다. 케이드, 밀로, 트렌트는 이번에는 체육관의 비상구로 이어지는 경기장의 반쯤 어두운 복도 근처에서 다시 도운을 찾았다. 그들은 더 커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도운의 재능에 대한 전날 밤의 친절에 대한 방해 기억을 지우고 싶었고 도운의 희망을 모든 사람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시작한 일을 끝내려고 했다. 그들은 그 쌍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영혼의 조용한 반항을 포착한 선과 낙서로 가득 찬 도운의 공책이 그들의 발치에 놓여 있었고 도운은 턱을 치켜들고 그들의 눈에 있는 두려움을 배신하는 꾸준한 결의의 표정으로 서 있었다. 괴롭히는 아이들은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들의 목소리는 쉿소리로 낮아졌는데 이는 모두를 겁주고 위협하고 방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주는 침묵을 지키거나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복도빛의 가장자리로 걸어 들어갔고 마치 시간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산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의 주위의 공기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군중에게가 아니라 세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침착함은 마치 단 하나의 의도적인 음표를 듣는 것처럼 방의 소음을 중간 숨소리로 멈추게 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의 숨겨진 힘은 육체적인 시험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훈련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들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고 자신의 자세를 얇고 굴복하지 않는 자신감의 선으로 고정하기 위해 그들에게 손을 들었다. 관객, 즉 축구장의 어수선한 가장자리, 체육관 입구, 도서관의 먼 창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은 공기의 변화를 느꼈다. 민준의 눈은 도운의 눈을 찾았고 그 짧은 순간에 괴롭히는 아이들 사이의 위험은 구경꾼들이 경외감이라고만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평생 동안 무시당하고 자신의 몸과 주변 세계에서 올바른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운 소년이 이제 그 신호를 행동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의 조용한 연습에서 배운 통제되고 정확한 발차기 시퀀스를 사용하여 부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무장 해제하고 위험에서 벗어날 길을 만들었다. 재빠른 블로킹은 도운을 향한 밀기를 막았고 신중한 발걸음은 공격자를 공간에서 제거했고 부드럽고 의도적인 스윕은 밀로를 연습 매트 더미 속으로 쓰러뜨렸다. 그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거의 안무와 같았지만 정직하기도 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자제력을 연습하고
필요한 정확한 순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는 종류의 정직 말이다. 대결이 펼쳐지면서 괴롭히는 아이들 주변의 두려움은 마지못한 존경심으로 녹아내렸다. 방관자들은 갑작스럽고 거의 안무와 같은 폭력에 숨을 헐떡거렸다가 타격이 파국적인 것으로 확대되지 않자 숨을 내쉬었다. 한때 잔인한 쇼를 보기를 열망했던 군중은 이제 군중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이나 사물함에 등을 기대고 공책을 마치 종이와 잉크로 만든 방패처럼 가슴에 꽉 쥐고 있는 도운의 안전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어린 소년을 지켜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깨지기 쉬운 표적이라고 잘못 읽은 것에 충격을 받은 괴롭히는 아이들은 무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반대되는 침착함에 압도당했다. 마지막 순간은 잔인한 결말이 아니라 공간의 조용한 되찾음으로 다가왔다. 민주는 걸음걸이에 중력을 담아 잠시 멈추고 케이드의 눈을 마치 먼 연민처럼 바라보고 행동하기 전에 숨을 쉬는 법을 배운 사람의 권위로 경계, 그리고 선택을 제안했다. 지금 끝내거나 힘든 방식으로 끝내라고. 그는 잔인한 최후의 일격을 가하지 않았지만 케이드 주변의 무적의 기운을 무력화시키고 그가 더 이상 공포를 상품처럼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숨 막히고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테이크다운을 가했다. 싸움의 여파로 방해 역학이 바뀌었다. 응원석과 극장 바깥 복도에 침묵이 감돌았고 그 뒤를 이어 판단보다는 고백처럼 느껴지는 속삭임의 합창이 이어졌다. 일부 학생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민준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조용한 힘으로 어깨를 뒤로 젖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무게를 지니고 그의 눈이 더 이상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하고 측정 가능한 의도로 문제에 정착하는지에 대해 중얼거렸다. 괴롭히는 아이들의 허세는 여파로 무너졌다. 케이드의 조롱은 매력을 잃었고 밀로의 자신감 있는 반쪽 미소는 사라졌고 트렌트의 큰 목소리는 이제 불확실성의 가장자리를 지니고 있었다. 학교 복도를 따온 존경심과 두려움이 풀리고 새로운 존경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지향적인 조용하고 훈련된 다른 종류의 힘에 대한 인식이었다. 도운의 경외심은 그 후 며칠 동안 더욱 뚜렷해졌다. 그들은 괴롭히는 아이들이 그들을 굴욕시키려고 다시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표적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반기 새로운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도는 군중의 웃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괴롭히는 아이의 메아리가 아니라 방패와 꾸준한 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민준의 이미지 말이다. 도운은 또한 새로운 용기를 찾았고 민준과 도운 사이의 유대감은 짝사랑이나 우연한 관계보다 더 탄력적인 것으로 성장했다. 그것은 위험에 대한 공유된 감각과 중요한 것을 보호하겠다는 상호 서약이 있는 파트너십이 되었고 말없이 말했지만 도운이 부드러운 신뢰로 민준을 힐끗거리는 방식과 민준이 느리고 확실한 미소로 대답하는 방식에서 이해되는 약속이었다. 그 로맨스는 시끄럽고 과시적이지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서로를 확인하는 방식, 도운이 조용한 회복력의 초상화를 그리고 미술실에서 민준이 발견하도록 남겨두는 방식, 민준이 세상이 도운의 어깨에 너무 무거워질 때 손을 내미는 방식에서 나타났다. 그 후 몇 주 동안 태성고등학교는 느리고 거의 참을성 있는 진화로 분위기를 바꾸었다. 더 많은 개입을 약속하며 마지막 사건을 서둘러 처리한 행정부는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학교 문화에는 새로운 구조, 책임감, 공감,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 간의 신뢰 재건을 우선시하는 설계가 필요했다. 일부 선생님들은 특히 조용한 학생이 방의 잔인함을 흡수하고 여전히 영웅의 허세가 아니라 정의가 얻어질 때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설 수 있는 방식을 관찰한 선생님들이 더 꾸준히 개입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동적이거나 압도당했는데 그들의 무대책은
침묵에 의존해온 사회적 생태계를 바꾸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상기시켜 주었다. 괴롭히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준 조용한 소년이 자신의 통제력을 잃지 않고는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한때 오락처럼 느껴졌던 굴욕이 이제 거울처럼 느껴지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다. 자신의 영혼을 잃지 않고 자신을 옹호한다는 이야기의 교훈은 학교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벽돌벽을 따라 뻗어가는 담쟁이처럼 자라났다. 민준의 명성은 무모한 힘의 과시로 변모하지 않았다. 그것은 더 꾸준한 것으로 성숙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목소리가 무게를 실을 수 있고, 자제력이 무기가 될 수 있고, 용기가 잔인하기보다는 부드럽고 보호적일 수 있다는 조용하고 거의 의례적인 주장이었다. 새로운 역학은 민준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을 고양시켰다. 그들 중에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민준과 같은 사람이 조롱받을 존재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음으로써 잔인함이 번성하도록 방치하는 데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몇몇 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힘의 진정한 척도는 상대를 짓밟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걷고 당신과 함께 서고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면서 가장자리에서 물러서는 훈련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이 형성되었다. 이제 도운의 미술 전시회 영수증에는 서명 옆에 민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한때 자신의 영리함에만 웃었던 학생 그룹은 이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마침내 모순 없이 사람들이 맹렬하고 친절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지는 학교가 있었다. 이야기는 폭력이 도사리고 있을 때 침묵하는 법을 배웠지만, 선택했을 때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 단 하루, 그리고 그 후의 날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이 되돌아보는 것으로 끝맺는다. 복도는 더 이상 그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대신 가능성의 극장처럼 열렸고, 그 복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무대를 잡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수업에서 말을 덜 했지만 그가 말할 때 그의 말은 다른 학생들이 더 주의 깊게 듣게 만드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새로운 존경심은 괴롭히는 아이들을 친구로 만들거나 과거의 멍을 지우지 못했지만 그 멍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재정의했다. 회복력, 인내심, 싸워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선택하는 기술, 진정한 힘은 당신이 싫어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지식. 그리고 이 교훈에서 평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던 조용한 학생은 사라질 필요가 없는 소속감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존엄성을 얻고 잔인하지 않고도 잔인할 수 있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다. 결말은 약속과 경고, 이전의 해악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데 필요한 용기와 마지막 일격을 아끼는 데 필요한 자비를 존중하고 용서, 성장, 그리고 미래가 정의가 진정한 형태로 보복만큼 치유의 비법임을 증명할 여지를 남기는 승리를 담고 있다. 민준의 길은 복수를 목표로 요구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다시 숨을 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삶의 균형을 되돌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요구했고, 그 조용한 숨결 속에 이야기의 마지막 진실이 담겨 있다. 회복력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이고, 자신을 옹호하는 것은 잔인함에 대한 초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드럽고 진실한 것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다.